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에이펙 때문에 바쁜데 한미 관세 협상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시대식 금관 모형으로 금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신라 건가는 저도 선물을 많이 좀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신라인들의 어떤 정교한 세공. 아니 왜 저 사진을 왜 띄우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CNN인가요?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아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한 대씩 맞다가 한 열흘에 한 대 맞으니까 그렇게 감격했나 봅니다. 이게 철저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자기 집에서는 뭐 그보다 센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들겨 패고 자기가 왕인데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또 온순해질 리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방구석 역포로 보는 것 같고요.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예.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저께 지나다 봤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자 에이펙이죠. 에이펙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셨나 봐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많이 걷고 뭐 이게 뭐 밤에 뭐 이렇게 술을 못 마시니까 밤에 술을 못 보였어요. 예. 방송 때문에? 예, 방송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하니까. 사람 만나면 술 드셔야죠. 근데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그 대구나 이런 데 내려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은 무조건 한미 관세 협상인데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의원님 네. 이견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뭐 3차장인가요? 대통령실 예, 안보실 3차장. 안보실 3차장이 뭐 이견이 있다. 대통령도 무슨 블룸버그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일단 견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 3,500불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최소한 매년 뭐 250억 불을 8년 동안 하고 뭐 나머지를 뭐 이렇게 뭐 대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외환보 유고 사정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거죠. 뭐 등등등 그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 또 시기 또 이제 방식 이런 어떤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타결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제가 볼 땐 참 좌파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프레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관세 협상 타결하기 전에는 타결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기업이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굉장히 무리하게 타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3,500불 관련돼서도 미국에서는 참 지금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거를 우리가 주장했는데 너희들이 주장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완전히 이야기 달라지니까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 정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프레임을 바꿔서 자 이렇게 우리가 3,500불 주면 우리가 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버티는 것이 국민 여론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 많이 만나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죽는다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를 들면 차를 예를 들면 25% 관세를 붙는데 지금 우리 경쟁국들이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은 15% 관세를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10% 손해인데 10% 손해만 아니죠. 우리는 그전에는 한미 FTA로 인해서 제로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 독일 같은 경우는 2.5%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상 12.5% 과거에 비해서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 현장에서는 죽는다는 아우성을 치고 실제적으로 대미 수출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쏙 빼고 우리가 3,500불 주면 우리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 전환을 인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아주 아주 결정적으로 달려들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협상을 맨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와가지고 보면 과하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마치 미국에서 과도한 것을 요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차라리 버티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 때 이미 시작을 했고,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가 이런 기재부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 건너가서 관세 협상의 어떤 그 실타래를 처음부터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실제 진전이 좀 있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통화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민주당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손을 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관세 협상 적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친 셈이 됐고요. 그 뒤로도 사실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관세 협상에 굉장히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죠. 일본보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하면 된다. 즉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뭐 신중론 아닌 신중론이 지배를 하다가 결국은 EU와 일본이 관세 협상을 맺으면서 그때에서야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미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EU와 일본과 협상을 맺었는데 거기에 굳이 한국과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또한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정청래 당대표라든가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과거의 어떤 그 반미 전력들이 문제가 되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자체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했었던 그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의 어떤 워싱턴 정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맞냐라는 어떤 그 회의론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내란 척결이니 뭐니 하면서 특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관세 협상 위에 얹혀지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조차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 만남 자체도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급기야 본인들이 던져놓은 게 3,500억 불이었고, 3,500억 불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나서 그때는 모든 언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교 천재다, 잘된 협의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조금씩 말이 달라지니까 미국에서 아니 한국 너네 3,500억 불 일시불로 내겠다고 해놓고 왜 말이 달라지냐라고 재촉을 하니까 그때부터 프레임을 바꿔잡은 것이 우리 이거 다 내면 죽는다, 아우성 치면서 이제 조금씩 진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난감해했던 그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기 전에 좀 일본에 가서 사나이 총리랑 만나서 지금 굉장히 그 미일 관계가 역대급 수준의 어떤 그 골든 타임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강조하던 게 뭡니까?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해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호언장담했던 그 마스가 그 조선업의 협력조차도 우리가 일본한테 뺏길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APEC이 끝난 뒤에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버틸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이건 오판이라고 보고요. 지금 관세 협상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뭐 제철업, 뭐 철강업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대미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 곡소리를 숨기고 있는 게 저는 코스피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연일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 코스피 숫자를 최대한 우려먹으면서 지금 실물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게 연초가 됐을 때, 내년 연초가 됐을 때 그때까지도 감출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래서 제가 김용범 실장이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250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나왔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150억 불 10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해보면 250억 불 얘기로 어느 정도 미국과 얘기를 했다가 이 대통령이 틀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충분히 뭐 그럴 그 개연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한 4,200~300억 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50억 불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외환 보유고가 계속해서 외환이 쌓인다 그런 것은 이제 결국 이제 흑자가 계속 돼야 된다는 전제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구조상 흑자가 계속 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250억 불이 이제 이 용도로만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대미 어떤 수출비라든지 이럴 때도 사실은 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잘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대외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석유 베이스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 외환 사정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억 불 8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반대했던 안 했던 그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되기보다는 네. 저는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접근 방식에 크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끝나면 또 뭐가 날아오냐면 안보 협상이 날아옵니다. 안보 협상. 예, 뭐 주한미군 뭐 주둔비부터 시작해서 방위비 뭐 분담 뭐 등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때 이야기했던 토탈 어떤 패키지 협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4월 25일 날 당시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건 산업부 장관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USTR 대표와 네 가지 분야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분야가 뭡니까? 관세, 경제, 안보, 환율, 투자 네 가지 분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최상목이 잘랐잖아요. 다음 정부에 넘겨라. 왜 지금 정부가 하냐? 왜 대선 개입을 하냐? 잘랐잖아요. 아니, 그렇다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에 잘 나가고 있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완전히 왜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학생이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이 문제를 지금 잘 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그 시험지 다 째버리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뭐 장관이니 이게 사실 지금 미국도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냥 정하는 겁니다. 국가별 상환세 영국, 아르헨티나는 그냥 10%로 정해버렸잖아요. 근데 브라질하고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본인의 입장에 맞는 사람 어떤 거냐? 딱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유세에서 죽다 살아나 난 다음에 두 가지가 딱 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더 강해졌고 두 번째는 우파 보수 진영이었던 그런 신념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좌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무슨 네트워크냐? 교회 네트워크입니다. 교회 네트워크. 그런데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교계 지도자들을 미국 교계 지도자를 좋아하느냐고 존중하냐면 백악관 내에도 목사님들을 상주시킬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교회 네트워크가 강력한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영훈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압수수색하고 우리 또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를 구속시키고 통일교도 그런 식으로 또 구속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오히려 다 망치면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지금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을 바라보는 게 친중 독재주의 정권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협상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악영향입니다. 근본적인 악영향이다. 네. 한 말씀만 더 네, 말씀하고 네, 싶은 게요.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민주당이 의원들을 좀 모집해 가지고 이제 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협상단이라는 걸 파견했었어요, 미국에. 그렇죠, 갔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만난 첫 사람이 누구였냐면 민주당 하원 의원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외교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굳이 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인물들을 탐색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게 사실 로비 아닙니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이런 로비를 잘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 관세 협상 잘 되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서 언급이 나왔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관세 협상의 어떤 전문가 아닙니까? 통상 전문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주미대사까지도 지냈던 미국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도 통달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초장목 같은 경제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들이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 떠놓고 비는 곳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물론 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하고 만찬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는 뭐 아세안 국가들 정상들만 참여하는 곳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뭐 대통령실에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도 참석을 안 했어요. 만찬에 참석을 안 했고 또 지난 6월달에 G7 정상회담 거기도 좀 참석을 못했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을 하는 저기 만찬에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공교롭다고 뭐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를 못하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아메리칸 파이 같이 이런 어떤 팝송을 부를 정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좌파 대통령들 보면은 영어를 하나같이 다 못해요. 노무현, 문재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국내에서는 막 큰소리치고 이러는데 외교는 아주 개판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언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사투리잖아요. 유엔 총회 할 때 G7이군요. G7 할 때 마크롱하고 그 룰라가 그 이재명을 중간에 두고 이재명 거의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라는 게 굉장히 외교 정상회담에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땐 자신감이 굉장히 지금 결여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7 때도 그랬죠. 또 나토 때도 그랬죠. 또 유엔 총회 때도 그랬죠. 이번에 아세안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자 정상회담에 가서 한번 얼굴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 국가 정상 간의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상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다자간 회담에 참석했을 때 1분이라도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국가 정상 간의 친목을 도모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 용어가 있죠. 방구석 여포라고. 자기 집에서는 뭐 그보다 센 사람이 없습니다. 막 다 두들겨 패고 자기가 왕인데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또 온순해질 리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방구석 여포를 보는 것 같고요. 종로변에서 뺨 맞고 돌아와서 분풀이 한다라는 옛날 속담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아니 뭐 부드러운 외교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부드러운 외교 이렇게 뭐 다정다감한 외교 이런 외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드러운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상들 만찬은 다 피하고 우리 외교 가서 외교 현장에 가서 동포들 만찬하고 지난번 또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 강경화 대사나 스티븐슨 대사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조용히 속닥이 만찬을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쏙닥쏙닥하게 저렇게 좀 이렇게 소규모 모임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혼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닌가? 네, 혼밥이 아니고 그 나라의 뭐 서민 문화를 체험하고 서민 문화를 체험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앵커의 인품이 굉장히 온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삐딱하게 보입니다. 네. 저는 암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어제 제가 암세포라는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면역세포죠. 깜짝 제가 요즘 과방위원장이라서 자꾸 그런 전문 용어를 양자역학부터 시작해서 면역세포가 지금 이제 몸을 공격하던 식으로 오히려 과방이셨잖아요. 예, 과방위원장. 가방위원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 하는 지금 행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만나는 거는 요즘에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무궁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를 좋아합니다. 골드를 좋아해서 그런지 신라 시대식 금관 모형으로 금을 만들어 가지고 자 준다고 합니다.
맞춤형 의전. 야, 이거 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해서 관세 협상이 잘 될까요? 뭐 일단 기분은 나쁠 리가 없죠. 특히 신라 건가는 저도 선물을 많이 좀 드렸는데 네. 아 정말 우리 과거 어떤 신라인들의 어떤 정교한 세공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깜짝 아니, 놀랄 왜 저 정도입니다. 사진을 왜 띄우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저 정청래 같은 경우는 딱 얼굴 내밀다가 지금 완전히 개딸들한테 찍히기도 찍혔지만 뭐 선물 그 띄워주세요. 예, 띄워주세요. 신경 한번 쓰고 봅시다. 어떤 건지 좀 띄워봅시다. 저런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진짜 우리 신라인들의 어떤 그 세공 이런 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감탄이 나올 만큼 하는데 잘못 정청래가 지금 머리를 잘못돼 가지고 개딸들한테 된통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경 쓰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야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계가 되는 어떤 그 교계 지도자라든지 또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와 관계되는 또 그 이제 정 회장이라든지 등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도 많고 한데 이런 어떤 자산들을 100% 살리기는 그냥 오히려 이제 압박함으로써 잭 스미스다 이런 어떤 비판을 트럼프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에 뭐 저런 어떤 선물 한두 개가 한미 간의 관계 특히 관세 협상이라든지 국가 간의 이익이 긴밀하게 걸린 관계를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정청래 대표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실물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정청래 대표를 뭐 폄하하거나 뭐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아마 쓰면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형태로 쓸 것이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정청래 대표 얼굴만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김병욱 부장관님 또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미국에서 인도네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를 거쳐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제 조금 우리나라 입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오면서부터 계속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하나 쐈어요. 미사일을. 근데 뭐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화살? 예, 그렇습니다. 그 화살이라는 미사일의 그 종류는 결국은 순항 미사일 계통이고요. 함선에서 지상을 향해서 발사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성격과 재원과 여러 가지 파괴성을 봤을 때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위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미사일이고요. 뭐 사실 뭐 우리 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의 한 형태인데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미사일 발사를 굳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하루 전에 했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겠죠. 그렇죠. 또한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제는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미국의 그런 러브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러시아, 벨라루스를 갖고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특히나 유라시아에 대해서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맞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러시아 편에서 뭔가 서서 본인들의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라는 맥락으로 읽히는데 공교롭게도 좀 얼마 전에 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추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와 이 미국 사이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고 있는 특히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는 러시아 사이의 어떤 의견 대립이 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갔다라는 것은 미국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와 관계없이 김정은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만남의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지금 현재는 뭐 만남의 가능성이 극히 좀 드물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드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김정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또 김정은 이제 북한이 또 재밌게 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잘 아시처럼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추진체에 따라서 다른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으로 이제 비행기와 똑같은 어떤 엔진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탄도 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이제 성층권까지 갔다가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속도는 빠르고 대규모 어떤 피해 살상했던 그런 어떤 무기인데 어떤 정확성은 또 순항 미사일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단은 본인들이 북한은 이제 미사일은 이제 화살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이런 어떤 운반 추진체가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 트럼프에게 우리 잊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신호용이 아닌가. 또 탄도미사일은 또 유엔 제재 위반인데 순항미사일은 또 유엔 제재 또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유엔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자꾸 이제 만남을 이제 하면서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유엔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대한민국만 지금 왕따가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에이펙 개최국인데 아니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는 오로지 일본에 지금 2박 3일 머물잖아요. 그러면서도 에이펙에 정작 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박 2일 머뭅니다. 거기다가 북한만 얘기해요. 예, 북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차이고 김정은의 차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이런 어떤 중요성 내지는 관세 협상 이런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참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 하는 정말 씁쓸함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라 금감만 받아가게 생겼어요.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CNN인가요?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요거 그러니까 어제 그 미사일 아닙니다. 아니고 며칠 전에 미사일 발사 재개를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제 귀를 좀 의심했는데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전 이 발언을 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정권의 지금 국가 간 역사관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많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는 그냥 잘 참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뿐이 아니죠. 또 얼마 전 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도 여순 반란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 4.3이나 여순 반란 사건은 명백히 1948년도 유엔이 의결한 대한민국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남노당이 당시에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발생된 어떤 배경이 남노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순 반란 사건도 일방적으로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여순 반란 사건에 남노당에 의해서 사살된 수많은 양민들, 특히 당시에 그 군 장교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최근에 국군의 날에서도 국군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총칼을 겨눈 어떤 국군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비상계엄 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국민들의 총칼을 겨누었습니까? 국회에 왔지만 그것도 빈 장전이 안 된 빈 총으로 이제 몇백 명이 온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총을 겨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참 헷갈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점들이 참으로 좀 걱정스럽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대북 유연한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북한이 아주 우리나라를 지금 우습게 보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보좌관님, 저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 경찰이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회의를 참석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잖아요. 네. 그 협중 시위 관련해 가지고 경찰을 보고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위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정작 반미 시위에 대해 가지고는 별 얘기를 안 해요. 이걸 보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각각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한 대씩 맞다가 한 열흘에 한 대 맞으니까 그렇게 감격했나 봅니다. 이게 철저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이런 겁니다. 매일 맞을 때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런갑다 하다가 좀 안 때리니까 불안한 거죠. 왜 나 왜 갑자기 안 때리지 이러다가 한 열흘 만에 때리니까 드디어 맞았네 이러면서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도대체 저런 생각은 어떤 발상을 거쳐서 나오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어떤 우리 국민과 어떤 우리 국가를 위한 사소한 위협에도 좀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지금이 좀 뭐 화해 무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싫더라도 원칙 있는 얘기는 했어야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얘기 없이, 그것도 심지어 외신을 만나서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한심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상당히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대북 굴종적인 발언들은 결국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다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친중 스탠스와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혐오한다라고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하면서 항상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일본이 우리를 30몇 년 동안 우리 식민지로 삼았고 우리나라를 수탈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중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약 17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수십만 명의 국군을 살해했습니다. 양민들도 학살당했고요. 우리는 그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잃을 필요가 없는 목숨들을 정말 많이 중공군의 손에 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중국은 항상 북한의 편을 들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늘 북한을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탈북 난민들이 정말 수많은 난민들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건 여정을 걸었을 때 항상 그들의 뒷다리를 잡고 그들을 다시 북송시킨 건 언제나 중국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하죠. 우리 갓도 자기들 거라고 하죠.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이 문화 공정, 동북 공정,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한국의 문화를 찬탈하고 역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물론 외교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와 스탠스는 굉장히 적반하장적이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적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왜 협중입니까? 왜 우리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까지도 시진핑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중국은 우리를 호혜적인 조치로 대해줍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중국과 잘해보려고 하면서 중국에 건너갔을 때 우리 기자가 중국 그 시진핑 경호원들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건에서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못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좌파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친중 굴종적인 스탠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혐중이다 뭐다 하면서 가두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오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관세 협상, 특히 관세 협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늘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에이펙 때문에 바쁜데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장관들도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볼 게 없다. 네, 볼 게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좌파들 프레임은 용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용어 투쟁에서 지죠. 예를 들면 반미라고 하는데 당연히 반중이 돼야 되는데 혐중이 돼 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반미는 왠지 좀 고급스럽고 조금 뭐 가치관적인 그런 게 되는데 혐중은 그냥 저급스럽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어떤 논리나 그런 거 없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감정적인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TV조선에부터 혐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중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구조가 굉장히 가치관 구조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어떤 세대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30 세대는 일단 가치관적으로 보면 우파 보수가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다음에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을 왜 싫어하느냐? 2030이 가장 생각하는 게 이 공정인데 이 한중 간의 관계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투표를 못 하는데 중국은 와서 투표를 하고 우리는 중국 가서 토지를 소유 못 사는데 중국은 토지나 아파트를 엄청나게 삽니다. 엄청나게 사죠. 제가 21대 때 제가 처음으로 그 중국인 부동산 토지를 사는 것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어떤 관리법 개정안을 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부동산 사는 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밴쿠버라든지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도 집값도 오르고 뭐 등등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그 각 국가별로 통제하는 방법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소유했을 때는 취등록세를 좀 높게 한다든지 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우리 산업 단지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들고 나온 것이 상호주의에서 통제를 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어떤 과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주의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법이 또 22대에서도 발의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우리 김 보좌관이 했던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면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죠. 지금 좌파들은 보면 후쿠시마 때문에 그렇게 쌩 난리를 떨었는데 막상 지금 우리 연안에 서해 연안에 있는 중국 원전이 지금 40개, 50개가 되는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원전 이제 물론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제 오염수가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좌파들이 입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등등이 저는 복합해서 중국에 대한 그런 반중국 정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인보다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보면 CCP 아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보는 필요가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혐중 시위로 해서 시위 집회를 제한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이재명 정권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중국 굴종적인 이런 어떤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의원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관세 협상이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 뭐
다양한 방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일본의 그 납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납북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건 너희가 북한과 알아서 할 문제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일본이 납북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심지어 마크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납북자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다 그 사나이 총리랑 얘기했을 때 사나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미국이 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흔들림 없다라는 확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본인 납북자 물론 안타깝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6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 혹은 선교사 이런 분들이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군 포로들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 일본은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의 요구들을 미국이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미국과 일본 사이 협상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것이고 협상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협상의 첫 번째 단추도 끼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이 잘했으니까 미국은 잘된 케이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협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한국이 어떤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추면 된다라는 논리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홍석준 의원님의 그 촌철살인 그 발언 아무런 기대가 없다. 저도 똑같이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뉴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도 있든 없든 뉴스는 나왔으면 하겠습니다.